일본이 망할 거라는 예언 들어봤어? 요즘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말입니다. 최근 우리는 일본의 한 할머니가 내뱉은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했던 쌀값 폭등, 엔저 현상과 취업난, 갈수록 고조되는 지진과 매년 여름 강타하는 초거대형 태풍까지,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일본의 멈추지 않는 붕괴 조짐까지, 그리고 지금 일본의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두고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살고 있는 경제 전문 기자 미사키 하루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일본 내의 주식시장, 환율, 소비자 동향 같은 차가운 숫자들을 다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경제와 다른 신기하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이없는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오금이 떨리는데요. 2년 전 그냥 흘러가듯이 취재했던 한 무녀의 예언이 지금 이 순간 일본 전역을 발칵 뒤집고 있다는 사실이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는 스토리를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언에 대해 믿지 않던 여러분이 어쩌면 저처럼 예언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2023년 여름, 저는 편집장님의 지시로 규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그 취재를 그저 하나의 컬처 기사 정도로 여겼습니다. 경제기사만 쓰던 제게 갑자기 뜬금없는 신사와 무녀, 그리고 일본의 위기라는 키워드가 주어진 거였거든요. 하루카, 규슈 어딘가에 있는 무녀가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는 좀 신통방통한 무녀인가 봐. 요즘 사람들 자극적인 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가볍게 다녀와. 인터뷰가 별로라면 더 자극적인 예언 하나 던져달라고 해. 혹시 또 알아? 나중에 맞아떨어질지? 편집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소한 일글거리나 하나 만들어 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한 저는 렌터카를 빌려 한참이나 산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한가롭고 평화로웠습니다. 논밭이 끝없이 이어졌고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죠. 한참을 달린 끝에 도착한 마을은 정말 작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문제의 무녀가 있다는 신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돌계단을 올라가면 나오는 아담한 경내, 빨간 토리 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신사 한켠에 앉아있는 오노 사야코라는 이름의 무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젊지 않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에 깊은 주름이 자리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종소리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저를 맞이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만나러 온 분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미사키 하루카라고 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요청드렸습니다. 저는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노트북을 꺼내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사야코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제 귓가에 가까이 다가와서 작게 속삭이던 그 말은 지금도 달기 친구야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시전할 만큼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지않아 일본은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움찔하였고 그녀가 저를 지나 신사로 가는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소름이 진정되고 멍한 상태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녀의 말을 노트북에 받아 적으려고 하던 순간 속으로 웃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못 먹는다고? 일본에서 그게 가능한가? 21세기 일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녀의 뒷모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심스레 질문했습니다. 사야코 씨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오래전부터 경고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죠. 그 경고는 바람과 소리, 빛으로 보내는 거니까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바람과 빛, 그리고 소리가 모여 사람들의 눈에도 점점 보일 거니까요. 지금도 바람이 말해주고 있어요. 들리시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특이한 신앙심, 혹은 전통 문화에 대한
일화 정도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이게 뭐야? 나도 저런 말은 수백 번 하겠다. 어이가 없네. 저는 인터뷰를 황급히 마친 후 간단히 신사의 사진과 사야코 씨, 그리고 그녀의 말을 믿는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들의 사진을 몇 장을 찍고 가벼운 마음으로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그 취재 기사는 결국 문화 섹션 구석에 작게 실렸습니다. 독자 반응도 미미했고 편집장님도 이게 뭐야? 라고 말하며 코웃음을 치더니 역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부터 일본의 날씨는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예상보다 짧고 강렬했던 장마,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 뉴스에서는 연일 농작물 피해를 보도했습니다. 벼들이 제대로 여물지 못해 쭉정이가 늘어났고 수확량은 급감했습니다. 2024년 가을 농림수산성은 공식 발표를 통해 일본 쌀 생산량이 1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쌀이야 일본 어디서든 살 수 있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쌀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5kg짜리 쌀 한 포대가 평소 2,000엔 선이던 것이 4,000엔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브랜드 쌀은 5,000엔을 호가했고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한 사람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쌀값 폭등 사태를 보도했고 가계 부담을 걱정하는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저는 문득 2년 전 신사의 그 예언을 떠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머지않아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겁니다. 그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무섭도록 차분하게 지금 이 상황을 예고했었습니다. 편집장님은 저를 다시 불러 특집 취재를 맡기셨습니다. 쌀값 폭등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어떻게 흔드는지 다뤄보자. 그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머리를 시속 300km로 스치는 무녀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편집장님, 예전에 취재했던 그 무녀 말이에요. 혹시 추가 취재해볼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상황이 얼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편집장은 그 순간 소름이 돋아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했습니다. 야, 너무 추운데? 당장 규슈로 가봐. 난 이전 기사를 찾아놓을 테니 연결지어서 기사를 내보자. 이건 대박 조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슈로 달려가는 발걸음에서 이건 단순히 기사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무엇을 보았던 것인지, 그리고 그 예언이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 일본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저는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재빨리 렌터카를 수령하고 악셀을 밟았습니다. 2년 전 그 여름날 처음 발을 디뎠던 신사로 재빠르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렌터카를 몰고 산길을 달리면서도 저는 자꾸만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창밖 풍경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신사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2년 전과 다르게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 금방이라도 오니가 튀어나올 법한 하중에 저를 짓눌렀습니다. 돌계단을 오르던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빨간 토리 문은 그대로였지만 그 너머로 이어지는 경내는 어쩐지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신사에 도착했고 저는 별채에 계시던 관리인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리고 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혹시 오노 사야코 님을 다시 뵐 수 있을까요? 2년 전 여기서 인터뷰했던 기자입니다. 그 말에 관리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야코 님께서는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겨우겨우 침을 삼키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혹시 유족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위로의 말씀이라도 전하고 가고 싶어서요. 관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신사 뒤편에 있는 작은 집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사야코 님의 손녀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노 미즈키, 26살, 신사복을 단정히 입은 젊은 여성. 그녀는 저를 조용히 맞이해 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맑고 투명한 눈빛, 말없이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한 분위기. 사야코님의 기운이 고스란히 이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사야코님에 대해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저는 2년 전 할머님을 취재했던 미사키 하루카라고 합니다. 당시 할머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어떻게든 다시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미즈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다다미 방에 앉아 우리는 마주보았습니다. 늦게나마 할머님의 영혼의 안식이 깃들길 희망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자 미즈키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막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저는 결국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혹시 할머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앞으로에 대한 무언가 예견하신 내용 같은 것이요. 미즈키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미동이 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미즈키 씨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녀를 만나고 여태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미즈키 씨는 고개를 서서히 들더니 생전의 사야코님의 눈빛을 제게 쏘며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담이 위를 쓸어내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즈키, 하루에 한 번씩 일본을 대신해 한국의 용서를 빌어라. 이유는 없다. 그냥 뇌를 비우고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신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라. 일본은 한국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언젠가 한국에 종속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종속된다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즈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땅이 분노하면 하늘이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이면 사람들의 삶도 바뀐다고요. 저는 말없이 손에 쥔 녹음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들은 이 말이 단순한 신앙의 언어로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일본과 한국,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미묘한 관계, 그 사이에 여전히 매듭짓지 못한 역사적 과오들. 사야코님은 그것을 꿰뚫어보고 계셨던 걸까요?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신사를 나설 때 미즈키 씨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일본이 잊고 있는 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심인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사의 경내를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종소리가 작게 울렸고 낙엽 하나가 제 발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도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편집장님께 보고할 생각도, 기사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할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단 하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종속된다는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후에도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제 자리에는 편집장님의 메모가 보였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편집장실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저는 편집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편집장님은 의자에 기대 앉아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어때? 수학은 있었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신중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노 사야코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뵙진 못했지만 손녀분을 통해 마지막 남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편집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말을 꺼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언젠가 한국에 종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편집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느긋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사키, 농담하는 거 아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집장님은 책상 위에 놓인 펜을 빙글빙글 굴리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내가 쌀값 폭등의 경제적 요인이라든가 소비자 심리 변화 같은 걸 캐올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들려주는 건 신비주의에 가까운 예언만 가지고 왔네. 저는 억울한 마음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편집장님, 단순한 예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산 쌀을 찾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문은 물론이고 한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쌀을 캐리어에 가득 담아 오고 있어요. 편집장님은 제 말을 듣고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팩트를 잡아와. 느낌이나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 실제로 사람들이 한국 쌀을 사들이고 있다는 증거, 현장감 있는 취재를. 네, 알겠습니다. 만약 내가 말한 그 흐름이 진짜라면 그건 단순히 쌀값 문제를 넘어선 큰 변화야. 사회 구조, 민심, 더 나아가 나라 간 관계까지 흔들릴 수 있어. 편집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감은 믿어. 하지만 독자들은 감이 아니라 사실을 원한다. 저는 편집장실을 나오면서 가슴 한쪽이 묘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짜 변화의 물줄기를 직접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쌀값 동향을 정리하며 자료를 모으던 중 눈에 띄는 이상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산 쌀이었습니다. 단순한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직접 쌀을 사와서 캐리어에 담아 귀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이런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쌀이 더 싸고 맛있다. 가족 부탁으로 한국 쌀 사서 왔다. 이제는 여행 갈 때 캐리어 반은 쌀로 채워야 한다. 저는 얼어붙은 듯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조용히 한국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 작은 쌀알이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스스로 한국의 손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팩트를 잡아와. 편집장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맴돌았습니다. 느낌만으로는 독자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지금 일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숫자나 통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망설이지 않고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그리고 그 너머 한국의 논밭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약간 얼떨떨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분주하고 그리고 활기찼습니다. 출입국장에는 일본어 안내문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고 길을 물어보면 한국인들은 어설픈 일본어로나마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나라였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취재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대형마트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쌀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인 관광객들이 실제로 쌀을 구매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마트에 들어서자 저는 그 규모에 먼저 압도당했습니다. 층마다 빼곡히 들어찬 식품 코너, 사람들로 북적이는 통로, 쌀 코너를 찾아갔을 때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열대 가득 쌓여있는 한국산 쌀,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품종, 5kg, 10kg, 심지어 20kg 포대까지 종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끌며 쌀을 고르고 있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포대를 고르고 모바일 번역기로 상품 설명을 읽어가며 하나둘 장바구니에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일본에서 오셨나요? 네, 맞아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두 분은 약간 놀라면서도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한국 쌀, 일본보다 훨씬 싸고 맛있대서요. 가족들이 부탁해서 사가는 거예요. 저희 동네 마트에는 요즘 좋은 쌀이 별로 없거든요.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한국까지 온 김에 좀 사가려고요. 그녀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쌀을 사는 것이 마치 당연한 선택처럼요. 저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식탁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변하고 있다는 징후였습니다. 서울 취재를 마친 후 저는 곧장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실제 한국 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이천이었습니다.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그곳은 도시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평화로운 풍경을 품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마을에 도착하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장님과 그의 아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장님은 이영호님으로 젊은 시절 농업에 뛰어드신 분이고 그의 아들인 이지훈 씨는 아버지의 후계자로 벼농사를 하시는 젊은 농업 경영인이었습니다. 2대째 쌀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구조로 돌아가는 농가였고 아들인 이지훈 씨는 유창한 일본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기자분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쌀 취재 때문에 왔습니다. 직접 생산 현장을 보고 싶어서요. 저는 그렇게 인사를 드렸고 사장님들은 웃으며 저를 논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이 저희 주 논입니다. 벼는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하고 있어요. 이지훈 씨가 유창한 일본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태블릿으로 논의 온도, 습도, 수분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수분이 부족해지면 자동으로 관계가 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동으로 물을 뿌린다고요? 네. 센서가 땅속에 설치되어 있어서 수분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관계 장치가 작동합니다. 이지훈 씨는 손쉽게 태블릿을 조작해 보여주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논의 상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논을 직접 밟아보고 감으로 판단했지만 지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여전히 흙을 손으로 만져보시죠. 그 말에 이영호 씨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논은 발로 다녀야 진짜지. 기계가 알려줘도 흙냄새 맡아봐야 마음이 놓여.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과 인간의 감각이 함께 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방문은 소규모 도정장이었습니다. 새들농가는 벼를 수확하면 자체 시설에서 도정과 포장까지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쌀을 수확해서 바로 이곳에서 껍질을 벗기고 세척하고 건조하고 포장까지 합니다. 이지훈 씨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하나로 이어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농협이나 대기업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품질을 직접 관리하는 거죠.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요. 도정기계에서 갓 나온 쌀알은 햇빛처럼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포장지에는 새들농가라는 이름과 함께 친환경 재배, 스마트팜 인증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견학을 마친 후 이지훈 씨는 저에게 작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오늘 벼농사 이야기 듣느라 힘드셨죠? 이건 우리 논에서 나온 햅쌀로 지은 밥이에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보온 도시락 안에는 따끈한 흰쌀밥과 다양한 한국식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터라 한 입을 넣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달콤했고 부드러웠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한국 쌀을 사가는 거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반응을 보고 이영호 사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분들이 우리 쌀 사가신다니까 저도 신기해요. 맛있게 드시면 그걸로 됐지 뭐. 그 웃음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키운 쌀이 누군가의 식탁을 채운다는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천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의 쌀값은 일본보다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살아생전 먹었던 밥들이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밥알들이 입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현실 앞에 일본의 쌀값의 폭등이 경제 불균형을 야기시키며 이대로 가다간 정말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예언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사야코와 미즈키의 말을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기사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처음엔 취재 메모만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 발걸음은 서울의 대형 마트의 쌀 코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천에서 먹었던 따뜻한 밥알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왜 SNS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쌀을 포대기로 사오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쌀 포대를 하나 또 하나 카트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영호 사장님의 이천 쌀 5kg짜리, 또 다른 브랜드의 5kg짜리,
그리고 여주라는 지역의 쌀 5kg까지. 나도 결국 카트에 가득 담긴 쌀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던 그 순간 이걸 어떻게 들고 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었습니다. 또 다른 제 손에는 봉투를 뜯지 않은 신상 캐리어가 들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캐리어를 새로 하나 구입하고 그 안에 한국 쌀 포대를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였습니다. 도시의 불빛과 저 멀리 논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딘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취재는 기사 한 편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쌀을 따라왔지만 그 쌀 속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야코 님이 말했던 용서와 연결이란 것도 이렇게 작고 조용한 변화들 속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단단히 닫고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도쿄 상공을 넘어설 때 제 가슴은 이상하리만치 무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는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막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일본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요. 편집국으로 돌아간 다음 날 저는 준비해온 자료와 메모를 정리해 편집장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나? 편집장님의 질문에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쌀은 품질, 생산 체계, 농가의 의식 수준 모두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쌀값 폭등은 단순한 자연재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농업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제 말을 들은 편집장님은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건 기사화하면 안 되겠군. 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을 칭찬하는 기사, 일본 농업이 위험하다는 기사, 그걸 우리가 먼저 세상에 공개하자는 건가? 편집장님의 얼굴에는 미묘한 냉소가 떠올랐습니다. 하루카 씨, 일본은 일본답게 자존심을 지켜야 해. 이런 기사 내보내봤자 괜히 사방에서 공격만 당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퇴근길, 저는 지하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존심을 지키자. 편집장님의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것이 자존심일까?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잘못을 감추는 것이 과연 일본의 자존심일까? 머릿속에 사야코 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결국 종속될 것이다. 그 예언이 갑자기 너무도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품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땅을 존중하고 식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어쩌면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잃어버린 채 오로지 겉모습과 자존심만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SNS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 일본에서 느낀 것, 그리고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 써내려갔습니다. 거창한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비싸더라도 일본 쌀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보았습니다. 식탁을 지키는 일은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진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진심을 잊었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수많은 공감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그러나 예상했던 일도 곧 벌어졌습니다. 편집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카 씨, 당장 글 내리게.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회사 방침 위반이야. 안 내리면 책임져야 할 거야.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사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일본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 자존심을 지키려 하지 않고 진심으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나라가 되기를. 사야코 님의 예언을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줌의 쌀, 그 작은 생명의 결실 위에 진심을 다시 새길 수 있기를. 저는 조용히 이 글을 마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